전 세계 인구 중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는 약 8억 명. 이 숫자는 지구상의 인구 9명 중 1명은 굶주리고 있음을 뜻하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식량 부족의 문제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만의 문제일까요?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몇 년 후 식량 위기는 전 인류에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만 식량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아시아, 그죠?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저 위에 시베리아라든가 뭐 북한이라든가 사실상 이런 곳에 식량 부족이 심각하죠.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 등으로 전 인류에게 닥칠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의 농업과 수산업에서 대안을 찾거나 더 나아가 차세대 식량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식량 자급률 49.8%인 우리나라 역시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그 대안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식량의 대부분은 농산물에서 얻어집니다. 때문에 식량 위기를 논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농업이기도 한데요. 1960년대 이후 20세기 후반까지 전 세계는 녹색혁명의 시대였습니다. 품종 개량과 함께 화학비료, 농약 등 농사짓는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쌀과 보리, 밀을 비롯한 곡물 생산량이 3배로 늘어난 때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농업기술의 발전이 주춤해지면서 세계의 곡물 생산량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유엔이 공개한 세계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73억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30년 85억 명, 2050년에 96억 명을 넘어 2100년에는 112억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구라는 한정된 땅덩어리 안에서 늘어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는 데에도 한계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인구가 폭발하기 때문에 식량이 모자라서 그냥 지구가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주장한 게 바로 멜더스의 인구 폭발론이고, 식량 위기는 2030년까지는 완벽한 기술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악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히 소, 돼지, 닭 등의 가축 수요를 감당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식용으로 가축을 기르는 데 이용되는 면적은 지구 전체 육지의 38%.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력 감소도 식량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세계의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식량 창고인 바다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전체 해양 생물의 49%가 사라졌고 고등어, 참치와 같은 상업적 어종의 경우는 무려 75%가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던 바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비어가고 있는 이유는 해산물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물고기를 잡아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대로 간다면 미래에도 지금처럼 바다에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바다는 식량 자원에 있어서 무한한 그 자원의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금 상태로 그 자원을 이용을 한다면은 한 2050년이 되면 거의 우리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결국은 바다에서 나는 자원은 많은 양이기는 하지만 유한한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곡물과 육류, 수산물까지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 공급에 위험 신호가 깜빡이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나라는 식량 위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TV를 켜면 음식들이 쏟아집니다.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식량 위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 중 8억 명이 겪고 있는 굶주림이나 영양실조의 고통은 그저 우리가 도와야 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우리 자신에게 닥칠 문제로 여기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감 온도 또한 낮습니다. 식량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별로 지금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쌀 소비가 오히려 줄어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있어서 한 번도 걱정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량 위기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으로 먹는 쌀의 자급률이 높은 데다 국내의 쌀 가격이 콩이나 밀 등 국제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서 국민들 역시 이를 직접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8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1980년에는 56%, 1990년에는 40%대로 하락하는데요. 2009년에는 29.6%로 떨어집니다. 이후에도 이 수치는 계속 떨어져 2014년 현재까지 2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쌀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3.7%에 불과한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가축 사료용 대두와 옥수수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 곡물 파동이 일어날 경우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적 곡물 파동이나 우리나라 영향을 받죠. 우리 같은 경우는 곡물 자급률이 25%대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식량으로서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곡물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의주시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곡물을 해외 기지에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도 우리나라를 식량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온난화에 의해 계속해서 기온이 올라가고 강수량이 늘어난다면 2050년 국내의 쌀 생산량은 181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432만 7천 톤이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30여 년 후 쌀 생산량은 지금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쌀 자급률 역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식량 위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문제라고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식량 생산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대기근으로 큰 피해를 입어오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1억 2,400만 명이, 20세기에는 9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류의 식량 위기가 예견되고 있는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인류에게 닥칠 식량 위기를 해결해줄 농업과 수산업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차세대 식량까지, 미래 식량에 대한 연구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화성탐사대원의 생존기를 그린 영화 마션의 한 장면입니다. 화성에 홀로 남게 된 주인공은 생존을 위해 우주기지 안에서 감자 농사를 시도하고 직접 감자를 키워내는데 성공하는데요. 단지 영화이기에 가능한 일일까요?
영화 속 주인공이 감자를 재배하던 곳과 비슷한 곳이 현실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곳, 식물공장입니다. 식물공장이란 채소나 곡물을 공장에서 공산품을 만들듯 대량으로 만들어내자는 생각에서 출발, 계절과 기후에 상관없이 재배작물의 연 생산률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최첨단 농업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식물공장은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며 국내에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1단부터 6단에 이르는 완전 자동화된 기계장치 시설에서 상추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신선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들은 정교한 기계장치에 의해 한치의 오차 없이 생장에 필요한 정량의 영양과 성장 요소를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식물이 제대로 자라는 데에는 햇빛, 물, 토양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식물 공장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인공장치가 대신합니다. 자연광인 햇빛 대신 인공 조명을 이용하고 토양 대신 질소와 인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물인 양액을 이용하는 수경 재배 방식으로 길러지는데요. 식물 공장 안에서는 온도와 습도의 조절, 이산화탄소 주입 역시 컴퓨터 제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초의 식물 공장은 햇빛이 부족한 북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태양광을 이용하고 밤에만 햇빛 대신 인공 조명을 이용하는 태양광 이용형 식물 공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밀폐형 또는 완전 제어형 식물 공장은 인공 조명만을 이용하는데요. 최근에는 형광등 대신 더욱 효율적인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푸르거나 붉은 빛의 LED 조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 공장은 재배 환경을 최적화해주고 인공광원을 이용해 24시간 광합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층을 쌓아 재배할 수 있어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노지에서는 45일이나 한 70일 정도 걸리는 것을 45일에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5배 증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6단일 경우는 한 9배 내지 10배 수확량을 단위 면적당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곳 식물공장 영구동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지만 매일 500g의 상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똑같은 양을 수확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식물 공장은 기상 조건의 악화, 재배 면적 축소, 경작 인구 감소 등으로 생기는 농작물 가격 폭등 사태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나 극지방과 사막처럼 극한 조건에서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일본에서는 도심의 한 건물 안에 식물 공장을 만들어 벼를 비롯한 다양한 채소를 재배해 건물 안 사람들의 실제 먹거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이동형 컨테이너 식물 공장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남극의 세종기지로 보내져 대원들에게 매일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은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비와 함께 인공광원 유지에 드는 에너지 소비가 크다는 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점 등인데요. 이 때문에 식물 공장에 대해 낮은 경제성과 환경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식물 공장은 외부 환경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안정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시설, 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을 생산했을 때의 경제성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깥의 노지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만 조금씩 줄여간다면 충분히 미래에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일정한 영역을 담당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 부족한 경작지, 기후변화 등으로 닥쳐올 식량 위기 상황에서 식물 공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식물 공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자, 벼, 밀, 옥수수 등 4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식량 공장을 목표로 꾸준히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다는 흔히 자원의 보고라고 일컬어집니다. 생물 자원 외에도 인간이 다 알지 못하는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인데요. 그중 특히 바다 생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이용해온 전통적 식량 자원입니다. 지구 전체 동식물의 약 80%가 바다에 살고 있으며 세계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식량 자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산물을 즐기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은 연간 53.8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 중 바다 생물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60%로 세계 평균치보다 높은 편인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바다 생물 자원,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바다나 수계 환경을 인간이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 자원이 정식하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잘 평가한 다음에 적정량을 적절히 이용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는 그 수계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축산 농업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길러서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전체가 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수산물 양식 산업이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양식이란 육상의 농업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산생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것으로 일종의 수중농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전 세계 양식 수산물 중 체계적인 육종 기술로 생산하는 품종은 3%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전통적 양식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자연산 종자를 인공산으로 대체하거나 육종 기술을 접목해 품종 개량을 통한 새로운 양식 품종을 개발할 여지가 많다는 말인데요.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수산 종자 산업 분야의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양식 품종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립수산과학원 안에 있는 뱀장어 전용 연구동. 뱀장어 양식용 종묘가 되는 인공 실뱀장어가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인공 실뱀장어 양식은 4년의 연구 끝에 지난 2012년에 비로소 성공하게 됐는데요. 이는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뱀장어 양식은 천연 실뱀장어를 잡아 기르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친어의 인공수정 후 댄잎 모양의 유생 단계를 거쳐 실뱀장어 변태까지가 인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부화한 초기 자어들은 댄잎 모양의 유생으로 성장하고 변태를 통해 가늘고 긴 실뱀장어로 변하는데요. 부화 후 유생 단계까지 자연 상태의 생장 기간보다 70여일이 더 긴 평균 250일이 걸립니다. 이곳은 뱀장어의 유생이 자라고 있는 사육실입니다. 투명한 상태의 댄잎 모양으로 물속을 떠다니고 있는 것이 렙토세팔루스라고 불리기도 하는 뱀장어 유생.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생이 자라는 심해의 환경과 비슷하게 꾸며 사육하고 있는데요. 부화자어에서 6에서 8개월을 보내면 가느다란 실뱀장어로 모습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실뱀장어 단계를 거쳐 어미가 된 뱀장어들은
인공 양식 안전화 단계에 꼭 필요한 2세대 생산 연구에 쓰이고 있는데요. 산란에서 어미까지 완전 양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번식, 먹이, 사육 환경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성공할 경우 또 하나의 귀한 수산 생물 자원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선별 육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성숙도 쉽게 되고, 그 다음에 먹이도 좀 더 적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사육하는데 좀 더 편리한 이러한 어떤 개체들이 생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목적에서 저희들이 완전 양식을 통해 가지고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좀 더 친화적인 그런 개체들을 육종 선발, 육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도 어류의 육종 연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생물 육종 연구는 넙치, 전복, 돌돔, 조피볼락 등을 대상으로 우량 인공 종자 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을 연구하거나 참다랑어, 새우나 유용 해조류 등에 대해 양식용 우량 종자 대량 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2004년 넙치와 전복으로 시작해 2009년에는 돌돔을, 2013년부터는 조피볼락을 추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중 주목할 만한 육종 연구 성과물로 넙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길이 71cm, 무게 5.1kg에 이르는 우량 품종 킹넙치는 크기에서부터 일반 양식 넙치와 차이가 느껴지지만 무엇보다 일반 양식 넙치에 비해 성장 속도가 30% 이상 빠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 질병에 더 강한 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해 현재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하나의 육종 연구로 고부가 가치 수산물인 전복을 꼽는데요. 최근 전복은 집단 양식, 고수온, 어장 노후화로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기후변화나 질병의 내성을 가진 품종 개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곳에서는 돌돔과 조피볼락의 육종 연구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수산물 육종 연구가 미래 식량 위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개발되어 있는 넙치나 전복 같은 경우는 이게 육종이 진행이 되면서 생산 단가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병에 잘 견딘다지 이러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꼭 국내 소비뿐만 아니고 외국 수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정된 육지가 아닌 바다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품종 개량된 넙치나 전복을 가지고 바다에서 무한하게 생산량을 늘려가면은 얼마든지 그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품종 개발과 함께 수산 양식 기술의 발전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어류뿐만 아니라 폐류, 해조류 등 다양한 수산 생물을 길러내는 수산 양식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 양식 형태로는 해상 가두리가 65%로 가장 많은데요. 가두리 양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육상 수조식은 바닷가 육상의 수조를 만든 뒤 바닷물을 끌어올려 기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 유리하지만 사료와 배설물로 바다 환경이 오염되고 생산량 증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제기되면서 수산 양식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수산 양식 기술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양식어업인 바다목장은 자연 그대로의 청정해역에 인공어초를 투입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치어 때부터 음양먹이 공급기로 먹이를 공급해주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물고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다 자란 뒤에 자연스럽게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 생태 통합 양식이 있습니다. 생태 통합 양식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양 이용 단계가 다른 양식 생물을 일정 해역에 통합해 기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류, 폐류, 해삼, 해조류를 함께 양식해 어류나 갑각류가 사료를 먹은 뒤 배출한 배설물 중 유기물은 폐류나 해삼이 먹게 하고 무기물은 해조류가 섭취하게 하는 것인데요. 생태 통합 양식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 양식 단독으로만 할 경우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 그대로 바다에 방출이 됩니다만은 생태 통합 양식은 오염이 바다 방출된 유기물, 무기물이 해조류나 해삼, 폐류가 흡수 이용함으로써 환경 오염이 최소화되거나 제로화되는 양식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생태통합양식 연구팀은 실내 실험 환경에서 진행된 연구를 마치고 통영에 있는 2헥타르의 연구교수버장에 조피볼락, 참굴, 해삼, 미역 등의 해조류를 함께 양식하고 있는데요. 생태통합 양식은 기존의 어류와 폐류, 해조류를 독립적으로 양식하던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단독 양식에 비해 수확량도 늘릴 수 있어 차세대 수산 양식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바다가 아닌 육상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수산 양식 기술도 있습니다. 사육에 필요한 해수를 어떻게 오염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느냐 하는 수질 관리 기술이 육상 양식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수질 관리 기술로 사육수를 여과해 재사용하는 순환 여과식 양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순환 여과 양식 시스템은 유수식 사육 시스템과 달리 사용한 물을 여과 처리하기 때문에 소량의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입수와 배출수를 살균 처리할 수 있고 또한 가온과 냉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양식이 가능하고 또한 양식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제한이 거의 줄어들게 됩니다. 순환 여과식 양식 시스템은 물이 적은 곳에서도 양식할 수 있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설비 비용이 많이 들고 전력 소비가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별도의 여과조가 필요 없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사육조의 수질을 직접 정화하는 바이오플록 양식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살면서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는 바닷물의 비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오염물질을 분해하거나 다른 물질로 전환시켜 청소해주는 미생물인데요. 바이오플록 양식 기술은 물고기에 해롭지 않은 미생물을 배양하는 양식 방법으로 매일 물을 갈아주지 않고도 물고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바이오플럭이라 하는 것은 사육수 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이요. 미생물, 사료 찌꺼기, 배설물, 원생동물, 식물성 플랑크톤 등 각종 다양한 생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이오플락 기술이란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수질을 정화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사육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세균, 플랑크톤, 원생동물, 유기물 입자 등의 집합체인 바이오플록이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과 찌꺼기 등을 정화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데요. 이런 과정의 선순환으로 수조의 물을 교환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외부로 배출하는 폐수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바이오플록 양식 기술이 적용된 양식장의 사육수를 이용해 다양한 식물을 수경 재배 방식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플록을 섭취한 물고기들은 면역력이 높아져 질병 감염도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또한 기존 축제식 양식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10배 이상 높고 폐수 배출량은 98%가량 저감시켜 환경성과 생산성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이오플록 양식 기술입니다.
바이오플록 양식 기술을 적용하면 사막에서도 얼마든지 새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로 사육수를 정화해 그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더 나아가 바다나 강이 아닌 육지에 다층 구조의 빌딩을 짓고 건물 안에 양식 수조를 층층으로 쌓아 대규모로 수산물을 키우는 빌딩 양식도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수산 양식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 연구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이 육류에서 어패류로 전환되고 있고 따라서 바다 생물 자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데요. 인위적으로 길러서 먹는 농업이나 축산처럼 하는 이 수산 양식이 앞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 또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의 그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씨를 관리하는 종자산업, 첨단 기술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마트 양식이라든지 인공지능 양식이라든지 이러한 그 첨단 기술로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인류에게 바다가 자원의 보고로 무한한 식량 창고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다 생물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바다 또한 유한한 자원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영화 설국열차. 이 영화에서 미래의 인류가 먹는 식량이 등장하는데요. 바퀴벌레를 주재료로 해서 만든 단백질 블록입니다. 또한 미래에는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알약이 음식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현실에서는 미래 인류의 식량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먹거리의 역사는 끊임없는 발견과 개량 속에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미래에도 계속된다면 우리의 식탁에서 점차 사라지는 음식도 있겠지만 인류의 양식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리는 먹거리도 등장하게 될 텐데요. 그중 대표적인 미래 식량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곤충입니다. 식단에 곤충이 들어간 것은 곤충은 이미 20년 전에 유엔에서 앞으로 식량을 곤충으로 대체한다라는 이런 그 아이디어를 이미 냈고요. 곤충은 저희가 보기로는 한 5년, 10년 사이에는 거의 곤충을 갈아서 먹는 이런 가루 종류로 보편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도심의 한 음식점. 여느 음식점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곳에선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전혀 색다른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식탁에 오른 것은 크림 파스타. 겉모습으로는 일반적인 크림 파스타와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곤충이 들어갔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그냥 일반 크림 파스타 맛인 것 같아요. 더 맛있어요. 그냥 모르고 먹으면 진짜 아예 모를 것 같지 그냥 일반 파스타랑 똑같이 맛있어요. 색다른 음식 속에 숨은 비밀은 바로 곤충인데요. 이곳은 식용곤충을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곤충 요리 전문점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식용곤충연구소 김용욱 소장이 국내의 식용곤충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문을 연 것인데요. 곤충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식용곤충 연구에 몰두해온 김용욱 소장. 처음에 식용곤충이 처음 시작된 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에서 이렇게 토핑같이 우리가 올려서 먹는 형태를 많이 취해서 먹었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수북히 저희가 올려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건조되어 있는 식용곤충을 분말화시켜서 우리가 재료로 쓴 거죠. 분말화시키게 되면서 제과 제빵이라던가 다양한 요리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주 놀라운 발전인데 식용곤충이 갖고 있는 그 퓨어한 단백질, 순수한 단백질을 추출해서 이렇게 액상화시키게 되면 거의 100% 모든 메뉴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식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에는 갈색 거저리 육충을 포함해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식품 원료로 허용된 식용곤충은 그대로 쓰이기보다 주로 분말이나 액상의 형태로 가공되어 각종 음식에 활용되는데요. 곤충의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맛에서만큼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분말 형태로 쓰이고 있고요. 고소해가 들어가게 되면 약간 고소한 맛이 나고 있고요. 이런 귀뚜라미가 들어가면 약간 그런 미원 섞은 맛이 약간 나고 있어요. 각각 다른 맛과 풍미를 더해주며 더없이 좋은 식재료가 되고 있는 곤충. 하지만 곤충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식품 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나라에서 연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식품 한시적 인정을 거쳐서 최근에 갈색 거저리 유충, 우리가 고소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귀뚜라미까지 한시적 인정을 거쳐서 일반 식품으로까지 새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흰점박이 꽃무지, 우리가 꽃뱅이라고 하는 것과 또 장수풍뎅이 유충은 지금 한시적 인정으로 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식품 소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식품 소재로서의 안전성에 대한 장기간의 시험과 연구를 통해 일반 식품 원료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식용곤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식용곤충 시장의 규모도 2015년 60억 원에서 5년 뒤에는 1,014억 원까지 무려 17배 수준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곤충이 지닌 미래 식량으로서의 가치 때문입니다. 인류보다 먼저 지구에 정착해 살면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온 곤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80만 종 이상. 무엇보다 엄청난 번식력과 강한 생명력으로 어디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식재료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풍부한 영양, 경제성과 환경성이 더해져 미래 식량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영양적으로나 또 각종 기능성이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리고 사료나 물을 덜 사용하고도 좋은 영양 급원을 곤충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맛으로 봐서도 저는 얼마든지 좋은 맛있는 음식으로서 얘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곤충에 대해서 맛있고 몸에 좋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소재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먹는 식용곤충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요? 이곳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안에 있는 곤충 사육장입니다. 이곳에는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 귀뚜라미 등 4가지 식용곤충이 사육되고 있는데요. 그중 갈색거저리 유충은 밀웜으로 불리며 주로 새나 고슴도치 등 애완동물의 먹이로 많이 이용되어 오다 최근 식용으로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갈색거저리는 딱정벌레목 거저리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성충은 약 15mm 크기의 어두운 갈색을 띠는데요. 하얗게 보이는 점들이 바로 갈색거저리 알인데요. 이 알들이 1에서 2주 후 부화하면 밀웜이라 부르는 갈색거저리 유충이 되고 9번에서 20번의 탈피를 통해 번데기가 된 후 비로소 성충이 됩니다. 상업적으로 갈색거저리 유충을 키울 때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밀기울에 어분이나 대두박을 먹이고 채소나 과일을 통해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해줍니다. 갈색거저리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새우과자하고 맛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고소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고소해로 지었고요. 그리고 그냥 보시는 일반 국민들은 처음 보시니까 약간 징그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깨끗한 환경에서 기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맛보시면 그런 이미지들을 벗어나가지고 식용으로 충분히 이용도가 높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식용곤충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들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로 최근 개발된 고소해 푸딩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갈색 거절이 유충의 새로운 이름 고소해 역시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 중 하나. 고소해 푸딩 안에는 고소해가 한 5%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단백질을 좀 더 보충할 수가 있으면서 그 동일한 양 안에 영양소가 고르게 모든 것들이 분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로도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갈색 거절이 유충, 즉 고소해를 넣어 쿠키와 스프를 만들 수도 있고 샐러드나 무침에도 응용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외 다른 식용 곤충들도 식재료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메뉴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분말이라든가 다짐, 그리고 육수 등을 이용해서 한식, 양식, 그리고 후식, 중식 등 100여 가지의 일반인들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였고,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환자분들을 위한 메뉴도 50여 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식용곤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메뉴 개발이 시도된다면 곤충도 미래 인류의 식량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외에도 미래의 식량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남극 주변에서 서식하는 크릴인데요. 크릴의 겉모습이 작은 새우를 닮았다고 해서 남극 새우로 불리기도 하지만 새우는 아닙니다. 주로 고래나 펭귄, 물범 등의 먹이가 되는 크릴은 일본과 칠레, 우리나라에서도 적은 양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잡아들인 크릴은 지금까지 식용보다는 주로 동물의 사료나 낚시미끼로 사용되고 있지만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식품 소재로 이용할 경우 미래의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크릴은 남극해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많이 잘 자라는 그런 동물성 플랑크톤이고요. 영양적으로도 단백질 함량이 50%가 넘고 또 불포화 지방산 함량도 아주 풍부해서 거의 70% 이상이 불포화 지방산 함량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 A나 또 토코페롤 비타민 E도 아주 풍부해서 좋은 비타민 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극 크릴은 추정 서식량은 20억 톤이지만 매년 적정 어획량이 3천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어 최대의 미개발 해양 자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래 인류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활용 방안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톳, 미역, 다시마 등 바다에서 나는 조류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비타민과 철분을 비롯해 단백질까지 영양소가 풍부해 미래 인류의 단백질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로 열대지방의 염호에서 나는 조류 중 하나인 스피룰리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미래 식량으로 지정한 한편 우주식품으로 개발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스피룰리나 같은 경우는 무기질 중에서 보통 우리가 식이에서 부족하기 쉬운 칼슘이나 철분 함량도 풍부하고 또 마그네슘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좋은 그 미네랄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타민들도 골고루 많이 잘 가지고 있어서 아주 우수한 영양 급원이 될 수 있어서 우주에서도 먹는다면 영양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품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구 증가는 육류 소비의 증가도 가져옵니다. 2050년의 예상 인구수에 기반해 추정한 육류 소비량은 4억 6,500만 톤. 해마다 2억 톤의 육류를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양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배양육. 배양육이란 가축을 사용하는 과정 없이 소나 돼지의 근육 조직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들어내는 식용고기로 콩, 단백질이나 다른 식품들로 만들어지는 인공고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배양육은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축산업이 가져오는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기존 사육고기의 55% 정도면 같은 크기의 배양육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토지 사용량 역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미국과 유럽,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는데요.
배양육의 상용화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활발한 연구 덕분에 배양육 스테이크를 집안 식탁에서 맛볼 수 있는 날도 곧 오게 되지 않을까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급변하는 기후에 인류의 식량 자원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 현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의 식량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